엄마 피하세요!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청년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17층 작업 현장에서 떨어지는 공구가 서명희 회장에게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민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여 회장을 밀쳤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찔긋 감았던 눈을 뜨고 민우를 마주한 그때 명희는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15년 전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눈빛과 똑같은 청년이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혹시 살아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서명희 회장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현장을 찾아가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30년 넘게 건설업계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야 비로소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죠. 그날도 명희는 비서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강남 한복판에 올라가고 있는 35층짜리 오피스텔 현장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아직 잠에서 덜 깬 것처럼 고요했지만 공사장은 벌써 사람들의 목소리와 중장비 소리로 가득했죠. 현장 정문을 지나 안전모를 쓰고 들어서는데 소장이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회장님, 오늘 방문 일정이 있었나요? 명희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공사 현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철근 더미 사이로 시멘트 자루가 쌓인 곳을 지나 고층으로 올라가는 가설 계단을 천천히 올랐어요. 15층쯤 올라갔을까요? 명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난간에 기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개미처럼 작아 보이는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문득 위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명희가 고개를 드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7층 작업대에서 렌치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명희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위험해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명희의 몸이 옆으로 확 밀려났습니다. 동시에 누군가 그녀를 감싸 안으며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렌치가 방금 전까지 명희가 서 있던 자리에 콘크리트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고 한동안 명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죠. 그녀를 감싸고 있던 팔의 힘이 조금씩 풀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노란색 안전모를 벗어든 청년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요. 땀으로 젖은 이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눈동자, 약간 벌어진 입술. 명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얼굴을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다고 믿고 있었어요. 15년 전 12살 아들의 얼굴에 세월을 더한 모습 그대로였으니까요. 같은 이마선, 같은 눈매, 심지어 당황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무는 습관까지. 저기, 회장님? 괜찮으세요? 청년이 다시 한번 물었지만 명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훈아라는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슴속으로 내려갔어요. 그럴 리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은 이미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건 아니시고요?
현장 소장과 다른 인부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명희를 둘러쌌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 청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명희의 강렬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귓볼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청년은 안전모를 다시 쓰고 어색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명희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걷는 자세, 어깨의 각도, 심지어 계단을 내려가며 난간을 잡는 손의 모양까지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어요. 소장이 명희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현장 사무실로 가셔서 좀 쉬시는 게. 방금 저 사람 누구예요?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 강민우라는 친구입니다. 일용직으로 나온 지 석 달쯤 됐는데 성실하고 일 잘하는 친구예요. 회장님을 구해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강민우.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동안 명희의 가슴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현장 사무실로 안내받았지만 명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을 청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명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았어요. 멀리서 철근을 옮기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희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한참을 지켜봤어요. 땀에 젖은 작업복, 힘들게 철근을 나르면서도 동료에게 먼저 웃으며 말을 꺼는 모습, 잠깐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표정. 명희는 그 모든 순간을 눈에 담았습니다. 차에 돌아와 시동을 걸었을 때 명희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죠. 명희는 조수석 서랍을 열어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12살 재훈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학교 수학여행 가기 전날 찍은 사진이었죠. 설레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명희는 오늘 다시 봤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명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명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선반에서 먼지 쌓인 앨범을 꺼냈어요. 재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2살 생일날 찍은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재훈이. 그 옆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생일이 될 줄은. 명희는 앨범을 덮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청년이 재훈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다고, 15년 전 장례식을 치렀다고, 불가능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명희는 어느새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그 현장으로 그 청년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명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명희의 차는 조용히 달렸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15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작은 불씨 하나가 어제의 재회로 인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명희는 그 가능성을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명희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15년 전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명희는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곁을 지켜온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박 실장은 명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재훈이를 친손주처럼 아꼈던 분이었죠. 박 실장, 나 좀 급하게 부탁할 게 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전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명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우라는 청년의 신상을 조사해달라고 하지만 절대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이틀 뒤 박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명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을 때 박 실장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명희는 대답 대신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첫 장에는 강민우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27세, 보육원 출신, 현재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한 줄이 명희의 손을 멈추게 했죠. 15년 전 기억상실 상태로 발견됨. 당시 추정 나이 12세. 명희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서류가 무릎 위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혹시 이 청년이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제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해요. 그날 오후 명희는 공사장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현장 정문이 훤히 보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우르르 나왔고 그 사이에서 명희는 민우를 찾았습니다. 민우는 동료 몇 명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명희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우가 두 테이블 앞에 앉았죠. 명희는 민우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어요. 그가 주문한 음식은 김치찌개였고 국을 떠먹을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게 보였습니다. 명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훈이도 그랬거든요. 오른손잡이였지만 국이나 찌개는 항상 왼손으로 떠먹었죠. 민우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 손등으로 입을 가리는 습관. 명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민우의 뒤를 따라 명희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민우가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명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고 명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우가 먼저 시선을 돌렸지만 식당을 나가는 그의 걸음이 빨라진 게 느껴졌어요. 명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청년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게 왠지 모르게 가슴을 찢는 것 같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명희는 같은 시간에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민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희는 실수를 가장해서 민우 앞에서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민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숙여 서류를 주워주기 시작했어요. 명희도 함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귀 뒤를 봤어요. 작은 점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재훈이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죠.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기요. 민우가 서류를 건네며 일어섰습니다.
명희도 천천히 일어나 그를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아드님이 생각나서요. 민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결국 어색하게 고개만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주워든 서류를 가슴에 안고 멀어지는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는데 명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재훈이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그 상자를요. 손이 떨렸지만 명희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재훈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교복이 있었어요. 아직도 희미하게 아들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 아래에는 재훈이의 일기장, 상장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꺼내봤어요. 11살 생일 사진, 12살 여름방학 사진, 그리고 마지막 학교 사진. 사진 속 재훈이의 얼굴과 오늘 본 민우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겹쳐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웃을 때의 표정, 당황했을 때 보이는 버릇. 너무나 똑같았어요. 명희는 재훈이의 교복을 꺼내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흔들릴 만큼 깊게. 다음 날 아침 명희는 다시 공사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우를 찾았고 그가 철근을 나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우는 명희의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민우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잠시 멈춰서서 명희를 바라봤죠. 그 눈빛 속에는 혼란과 불편함, 그리고 묘한 친숙함 같은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명희는 천천히 걸어가 민우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저기,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명희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12살 이전 기억이 있으세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15년 전 제가 처음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민우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결국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는 누군가를 닮아서요.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명희에게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명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명희는 확신했습니다. 저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15년 전 잃어버렸던 재훈이라고요. 차 안에서 명희는 핸드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였어요.
DNA 검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을 민우를 생각하며 명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명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10년 3월 18일 목요일이었죠. 재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처음에는 친구 집에 들렀나 싶었어요. 재훈이는 가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고 명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6시가 넘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피해자 학생의 가방에서 재훈이의 학생증이 나왔다고요. 명희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을 때 담당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고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하지만 학생증과 체격 그리고 교복으로 봤을 때 재훈이가 확실하다고요. 명희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일주일 만에 치러졌고 명희는 그 후로 15년을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정말 제대로 확인한 게 맞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명희는 15년 전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당시 담당 형사는 이미 퇴직했고 사건 기록도 오래되어 폐기됐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명희는 빈손으로 경찰서를 나왔죠. 그 다음은 당시 장례를 도와줬던 장례식장이었어요. 하지만 그곳도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담당자의 연락처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점점 막막해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명희는 다시 민우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공사장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갔어요. 민우가 동료들과 함께 현장을 나서는 걸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민우는 명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칠째 계속 나타나는 명희가 불편한 게 분명했죠. 왜 자꾸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명희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탁이 있어요. DNA 검사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표이 역력했어요. DNA 검사요? 대체 왜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싫다고 했잖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우는 손을 저으며 다시 말했죠. 제발 저를 그냥 놔두세요. 전 누구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왜 절 버렸는지, 왜 찾지 않았는지 알고 싶지 않다고요. 명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의 눈빛에 담긴 두려움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란다.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죠. 명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우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민우가 그렇게까지 거부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15년 동안 혼자 살아온 그 아이에게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가 엄마라고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게다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명희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들여다봤지만 명희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날 밤 명희는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 명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박 실장은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그 청년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재훈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냥 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확신하시는 겁니까? 혹시 너무 간절한 마음에. 아니에요. 이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아요. 자식을 알아요. 그 아이의 눈빛, 웃는 모습, 작은 버릇 하나하나가 모두 재훈이에요. 박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명희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민우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 지켜봤죠. 공사장 근처 카페에 앉아 민우가 일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어요.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쉬는 시간에는 그늘에 앉아 물을 마셨죠. 평범한 27살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민우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명희는 가슴이 저릿했어요. 저 아이도 궁금하지 않을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렸어요. 공사장 일이 일찍 끝났고 민우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명희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들고 그를 따라갔어요. 민우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명희는 조용히 다가가 민우 위에 우산을 펼쳤어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왜 또 오신 거예요? 비를 맞고 있길래. 명희는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넓은 집, 따뜻한 손길. 하지만 깨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만약 정말 부모가 있었는데 절 버린 거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무서워요. 버린 게 아니야.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내 부모가 너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야. 죽은 줄 알았던 거란다. 민우가 명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2살 재훈이의 사진이었죠. 민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저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 명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우산 아래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시간이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와 명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갔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장마철이 시작됐고 비가 며칠째 계속 내렸어요. 공사장은 진흙탕이 됐고 작업은 평소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멀리서 민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죠. 현장 소장이 작업 중단을 지시했지만 일부 자재는 비를 피할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민우는 동료들과 함께 철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빗물로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메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발을 헛디뎠습니다. 민우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철근이 그의 다리 쪽으로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명희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우산도 쓰지 않고 공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붙잡고 있었고 작업복 바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민우 씨, 명희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병원 가야 해요. 빨리. 명희는 주저하지 않고 민우를 부축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다른 인부들이 도와줬지만 명희는 민우를 놓지 않았어요. 함께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다리 부상도 부상이지만 갑자기 고열이 올라온 거예요. 의사는 빗속에서 작업하다 몸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 그런 것 같다고 했죠. 명희는 민우가 처치를 받는 동안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젖은 옷 그대로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나와서 민우를 입원실로 옮겼다고 알려줬어요. 명희는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고열이 40도를 넘었다고 했죠. 명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민우를 지켜봤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몇 번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지만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우는 잠결에 계속 뒤척였고 땀에 젖은 이마를 식히기 위해 명희는 차가운 수건으로 계속 닦아줬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민우가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명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엄마. 피아노 그만 칠게요. 민우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열에 시달리며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죠. 미안해요. 엄마 화나게 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재훈이가 피아노를 배웠던 게 기억났습니다. 11살 때 피아노 치기 싫다고 떼를 쓰던 날이 있었죠. 명희가 화를 냈고 재훈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명희가 방문을 열었을 때 재훈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안해요. 엄마라고 말했었죠. 엄마 어디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민우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단다. 명희가 속삭였습니다. 민우의 손이 명희의 손을 꽉 쥐었어요. 마치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명희는 민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어릴 적 재훈이를 재울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죠. 민우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했습니다. 중얼거림도 멈췄어요. 명희는 밤새 민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민우의 열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고비는 넘긴 것 같네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민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침 8시쯤 민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보다가 옆을 돌아 명희를 봤어요. 여기가 병원이야. 다쳤잖아. 기억나니?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명희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밤새 계셨어요? 명희는 대답 대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너니까.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명희를 바라볼 뿐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그건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사흘 뒤 민우는 퇴원했어요. 다리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명희는 민우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민우가 사는 곳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의 3층이었죠. 명희가 민우를 방까지 부축해 올라갔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좁고 너무 낡았어요. 여기서 혼자 살았니?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 앉았어요. 15년 동안요. 보육원을 나온 뒤부터. 명희는 방을 둘러봤어요. 작은 책상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리고 좁은 침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혼자 외롭지 않았니? 민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특히 밤이면 꿈을 꿀 때가 있었거든요. 무슨 꿈? 잘 기억나진 않아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꿈 때문에 더 외로웠어요. 깨고 나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민우가 명희를 바라봤어요. 혹시 그게 당신이었나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랬을 거야. 엄마였을 거야. 민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명희는 다가가 민우를 안았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굳어 있었지만 곧 명희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명희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15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15년의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퇴원한 뒤로 며칠이 지났어요. 명희는 매일 민우의 원룸을 찾아가 식사를 챙겨줬고 민우는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벽이었죠. 어느 날 아침 민우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요. 내가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옷과 가방을 보관하고 있단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민우는 보육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민우야, 오랜만이구나. 그래, 아직 보관하고 있지. 언제든 가져가렴. 민우는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택시를 타고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15년 만에 찾는 그곳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민우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창고에서 낡은 박스 하나를 꺼내 오셨죠. 여기 있다. 내가 입고 있던 옷이랑 멜빵 하나, 그리고 작은 가방이야.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제일 위에는 낡은 교복이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여는 순간 민우의 손이 멈췄어요. 안에는 오래된 공책 한 권, 연필 몇 자루,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죠. 민우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소재의 상자였어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을 때 민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계였어요. 작은 손목 시계 하나가 상자 안에 들어 있었고 시계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훈아, 생일 축하해. 마이너스 엄마가. 민우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시계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재훈, 그게 자신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다가와 시계를 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꼭 쥐고 있었단다. 처음 왔을 때 말이야. 아무것도 기억 못하면서 그 시계만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지. 민우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찾아가야겠네요. 제 엄마한테. 보육원을 나와 민우는 한참을 거리를 걸었습니다. 시계를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명희 회장의 눈빛, 그녀가 자신을 보는 방식, 그리고 이 시계.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정말로 그녀의 아들이라면 15년을 헤어져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정말 사고였을까요? 민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명희의 회사 빌딩 앞이었어요.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민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결국 민우는 용기를 냈어요. 로비로 들어가 프런트 데스크에 섰습니다. 저 서명희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직원이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갑자기 회장을 찾는 게 이상했겠죠.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해서요. 민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박 실장이 내려왔어요. 민우 씨? 박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을 찾아오셨습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쥔 시계가 땀으로 축축해졌죠.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실장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명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민우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민우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박 실장이 말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우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 물어봐도 될까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15년 전에 재훈이라는 아들을 잃으셨나요?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그리고 명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명희는 시계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책상을 붙잡으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재훈이
재훈이의 12살 생일 선물이야. 그럼 제가 민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재훈이가 맞나요? 명희는 민우에게 달려갔어요. 그를 꼭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재훈아, 재훈아. 민우도 명희를 안았어요. 15년 동안 꿈꿔왔던 그 따뜻함이 이제야 현실이 됐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가 맞아요? 그래, 엄마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 모자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민우는 정말로 서재훈이었던 거예요. 명희는 민우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15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왔던 재훈이의 방을 보여줬어요. 민우는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여기 왠지 익숙해요. 피아노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고 침대가 있었어요. 모든 게 1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아요. 이 방을 민우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을 쓰다듬으며 문득 손이 움직였습니다. 서툴렀지만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명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곡은 재훈이가 마지막으로 연습하던 곡이었거든요. 기억나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명희는 민우의 옆에 앉았어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며칠 뒤 명희와 재훈은 공사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을 찾았어요. 재훈이 처음 일했던 그 현장이 보이는 곳이었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엄마, 15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힘들었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가 생각났고 밤에 잠들 때마다 내 꿈을 꿨어. 하지만 회사를 키웠어. 내가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매일 궁금했어요. 제 엄마가 어떤 사람일까, 저를 사랑했을까. 사랑했지. 지금도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명희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도 명희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재훈이 말했습니다. 15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부터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천천히 함께 가자. 서두르지 말고.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명희는 재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재훈은 엄마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는 희망의 향기가 실려 있었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명희는 대답 대신 재훈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 15년의 그리움과 앞으로의 약속이 담겨 있었죠.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도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끈을 끊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기억한다는 것을 명희와 재훈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찾고 싶은 소중한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에 온기가 되길 바랍니다.